네, 안녕하세요. 논준모 연구소의 김성학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논문 쓰실 때, 예, 논문을 이제,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때, 연구자의 그 의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그 연구자가 애초에 내가 이걸 한번 연구해보리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때 보면 이상하게 의도보다는 어떤 분석 기법에 딱 꽂혀가지고 기법이 우선시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만히 특징을 보면 본인이 원해서 기법 중심으로 논문이 이렇게 쏠려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케이스는 학교에서 쓰는 학위 논문에서 가만히 보면 이 학생들이 논문 쓰는 요령도 잘 없는 데다가 기법도 모르는 이 판국에서 지도 교수님들 역시도 아주 다양한 연구의 방향 설정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또는 두 개 정도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정형화 시켜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몰아서 논문을 쓰게 하는 게 어떤 논문 지도가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쨌든 학위 논문에서 보면은 아무리 연구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학과에서는 내가 지도하는 논문의 세계에서는 이 기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심지어는요, 이 기법을 떠나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뭐 예를 들자면 SPSS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거 아니면 나는 아무리 똑같은 기법이라도 나는 인정 못하겠어. 뭐 이런 경우까지도 제가 봤다니까요. 와, 이거는 정말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제 사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연구자의 의도가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구자의 의도가 더 중요한 거죠. 이 기법이라는 거는 연구자의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게끔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연구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 그 의도에 의해서 나온 연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법이 이게 가당치 않을 때, 요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도를 한 발 양보하는 거죠. 기법에다가. 그래서 이 기법에 약간 양보한 그런 연구의 의도를 본인이 연구의 가치가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수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연구에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연구자의 의도에 가장 적합하리라라고 생각이 되는 기법을 찾아가지고 대입을 하는 자, 요런 형태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하려면 이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100% 의도만 가지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종 분석 기법을 다양하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구의 의도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이게 연구의 의도가 정말 중요하고
이 의도가 명확해야 하며 이 의도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이 여러분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전개된 필요성에 의해서 도출된 연구 문제 내지는 연구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법이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연구 의도 중요하지만서도 분석의 기법을 하나도 모른 채 연구의 의도를 정말 잘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법에 대한 숙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법을 다양하게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의도를 처음에 이 기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자문을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구를 하면서 자문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수치스럽다. 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계속 물어야지. 내가 무슨 뭐 플라톤은 아니지만 이 플라톤과 같은 어떤 그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뭔가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문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거는 학자로서의 양심에 어긋난다라든가 이거는 연구자로서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연구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가지게 될 때쯤, 물론 이제 이 의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제가 통틀어서 사회적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 배경 안에는 진짜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실무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사회적 배경이다. 제가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 배경만으로 연구자의 의도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거는 보고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죠.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학술 연구 논문인 거죠. 뭐 학위 논문이라든지 학회 논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학술 연구 논문을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학술적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술적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 뭐 사회적인 문제만 떨렁 푼다고 해가지고 그게 물론 이제 학술적인 가치로서도 상당히 여파가 크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만 해결하는 사회적 배경만 해결이 되는 그런 연구라면 학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무슨 뭐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술적 배경을 처음에 제안을 하면서 이 사회적 배경에서는 이제 어떤 출발이라고 할까요? 도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고 본격적으로는 학술적 배경에 의해서 이 의도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 학술적 배경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선행연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행연구 동향을 파악을 해주고 이 동향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선행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발견을 하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를 해야만 연구자의 의도가 보다 더 학술적으로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요 시점 즈음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될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제기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슨 연구든지 간에 무슨 학술 연구든지 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3대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 어떤 겁니까? 대상, 도구, 방법이라는 거죠. 대상, 도구, 방법. 대도방이 꼭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연구 설계의 3대 요소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방법적으로 가능한가?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즈음에 다양한 기법들을 가지고 병행해서 우리는 머리를 잡아 뜯게 되는 거죠.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즈음 해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 대상 도구 방법이 현실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게 질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양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부터 이제 크게 보면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요때부터 이제 갈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쩔 때 질적 연구를 하고 어쩔 때 글자가 왜 이렇게 써지지? 양적 연구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때 질적 연구하고 어쩔 때 양적 연구하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눈에 보이는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연구 대상으로부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둘 다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것도 데이터고 이것도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게 숫자냐 아니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보이는 차이예요. 눈에 보이는 차이가 이 데이터가 얘는 숫자가 아니야. 얘는 숫자야.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차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많이 질적으로 갈까 양적으로 갈까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하나만 더. 이거는 조금 약간 철학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인데 질적으로 갈까 양적으로 갈까 이 고민하는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던진 문제 있잖아요. 그 던질 즈음에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가 주관적으로 바라보는가 이거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적 연구는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인 내가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양적 연구는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도 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도 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양적 연구에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검증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결과 자체가 상당히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풀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 연구의 이 결과를 철학적인 용어로 실제다 또는 진리다 라고 했을 때 양적 연구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 어딘가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여기서 A라는 연구자가 풀어도 이 결과, B라는 연구자가 풀어도 이 결과, C라는 연구자가 풀어도 이 결과,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질적 연구는 반대예요. 이 실제와 진리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A라는 연구자가 풀면 이 결과가 나와요. B라는 연구자가 풀면 이 결과가 나와요. C라는 연구자가 풀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연구자 내부에 있어요. 연구자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뭐가 중요합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방법 중에서도 공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공리라고 하죠. 공리.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A만의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B만의 철학이 중요하죠. C만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A만의 해석적 접근 방식이 중요해요. B만의 해석적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C만의 해석적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눈에 보이는 차이와 철학적이고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다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한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도출된 연구 문제를 설계의 3대 요소인 대상, 도구, 방법에 비추어 봤을 때 현실적이면서도 방법론적으로 고민을 해보니 양적 연구가 맞겠다. 왜? 나는 데이터가 숫자로 들어올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의도가 정말 누가 검증을 해도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원하는 건가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만의 어떤 접근 방식으로 도출될 수 있는 나만의 결과를 원하는 건가? 그렇다면 뭡니까? 데이터 바꿔야죠, 빨리. 데이터 빨리 바꿔야 돼요. 대상 도구 방법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건 주관적인 거거든. 연구자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가 정말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학생들은 이런 고민까지는 잘 안 가요.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논문을 아무래도 처음 쓰는 논린이기 때문에 논문 어린이, 논린이죠. 논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데이터의 형태 또는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분석 방법 이런 거가 중요하지 내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여서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내가 뭔가를 파헤치어 보고 싶은 그런 연구에서 나의 어떤 그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배경까지도 이 연구에 투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게 되는 그런 수준에 다다르면 여러분들이 내 연구는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 데이터의 형태라든가 뭐 요새 유행하고 있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진리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나만의 어떤 실제를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건지 거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갈리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질적 연구, 물론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기법을 딱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다층 모형이다 하면 다층 모형으로 가면 되는 거고, APIM이다 하면 APIM으로 가면 되는 거고, 뭐 라시 모형이다 하면 라시 모형으로 가면 되는 거고, 뭐 구조 방정식이다 하면 구조 방정식, 해도닉 모형이다. 나는 부동산이야. 나는 해도닉이야. 해도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도에 맞다면 그 기법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 그런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무슨 빅데이터와 같은 이제 그런 기법들까지 다 동원을 한다면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종류가 뭔지 알아야, 그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가장 적정한 기법을 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가끔 가다 보면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이 기법 하나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법. 이렇게 생긴 이 기법. 그래야 주구장창 그 기법으로만 가야 그 문제가 풀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똑같은 문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양적 연구로 푼다 하더라도 이 기법으로 풀어도 되고 이 기법으로 풀어도 되고 이 기법으로 이 기법으로 풀어도 되고 이 기법으로 풀어도 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양적 연구 기법도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발전이 돼요.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판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오로지 그냥 이 문제로만 풀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 기법을 이 소프트웨어로만 풀어야 된다라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 가지고 연구의 깊이도 연구의 다양성도 추구하지 못하고 내 그 자리에서 맴도는, 내 똑같은 연구만 하는, 내 똑같은 연구만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양적 연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질적 연구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런 철학적 배경 위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싶어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철학과 그런 해석 기법을 이거를 정말 논리적으로 펼쳐서 어떤 문제를 그 배경에서 내가 풀어나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대학자이지 않는 한, 정말 그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그러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 나하고 비슷한 고민을 한 철학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구자의 비슷한 철학과 비슷한 그 해석 기법을 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빌려와서.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어떤 현상을 보고 싶다 이거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는 아니지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현상학적으로 보고 싶어요. 현상학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거는 뭐 문화기술이라든지 근거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학을 풀어나가는데 뭐 방법론으로 인터뷰한 자료를 내러티브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는 게 더 한목적적인가 라는 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래도 어떤 현상을 받아들일 때 이 연구 참여자들이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야. 분명히 일단 바디가 있잖아요. 바디. 바디가 있으니까 이런 신체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요소를 나는 절대 간과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반면론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시간, 공간, 신체, 관계로 여러분이 얻은 그 자료를 계속 범주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귀납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아니다. 나는 같은 현상학이지만 이 연구 참여자들이 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계속 추상적으로, 작은 단위보다 큰 단위가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계속 추상적으로
계속 범주화시켜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지오르기 방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나는 현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안에서도 어떤 법칙, 패턴을 찾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근거 이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네트워크식으로 막 뭉쳐가지고 패턴을 막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단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내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문화기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질적이냐 양적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적으로 가더라도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 풀 수 있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의 철학적인 어떤 배경이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것일까?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그것들이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철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으면 이미 그런 고민을 해서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 놓은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기법, 누구누구의 기법. 질적 연구도 누구누구의 기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를 선정해서 질적 연구지만 그 기법으로 적용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 그런 기법에 대한 다양한 기법이 있다라는 것과 그런 기법 중에서도 어떤 것을 가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방법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 늘 이 고민을 너무 섣불리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너무 의도를 잊어버린 채 그냥 기법 하나 딱 꽂아가지고 이 기법에 맞는 의도를 내가 역으로 맞춰가는 그런 연구가 되어서는 정말 좋은 연구가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법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한번 진지하게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하실 분들은 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